남편이 좀 그랬으면 어때?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는 그 새벽에 남편이 응급실이라길래 달려갔더니 비서랑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참으래요. 제가 매달 350만 원씩 병원비 내주고 있는데, 아, 진짜. 제 친정아버지 돈 5억 5천만 원을 빼돌려 놓고도 뻔뻔한 그 시댁 식구들한테 저는 그냥 현금 인출기였던 거예요. 근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한테 편지 한 통을 남겨두셨어요. 차용증이랑 송금 내역까지 전부요. 7년간 착한 며느리로 살았던 저요. 이제 그 돈 한 푼까지 다 받아내러 갈 거예요. 그 뒷이야기 오늘 시원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에서 10일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 가느다란 맥박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아직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낮에 담당 주치의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보호자분,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가 고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는 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더군요. 병실 구석 간이 침대에서 이모 김복순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이모도 며칠째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계셨죠. 아버지의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간격이 점점 길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버텨줘요. 조금만 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12분. 화면에 오수빈 비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세요? 사모님, 저 오수빈이에요. 지금 사장님이 회식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수빈의 목소리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는데 심장 쪽이 안 좋은 것 같대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사모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던 제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지금 응급실이라고요? 네, 사모님. 제발 빨리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얼굴과 남편의 얼굴이 동시에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모가 제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하경아, 무슨 전화야 이 시간에? 이모, 도윤 씨가 쓰러졌대요. 응급실이래요. 이모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모, 아버지 좀 부탁드려요.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피부가 서늘했어요. 아빠, 금방 다녀올게요. 금방이야.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새벽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그 5분이 50분처럼 느껴졌죠. 택시 뒷자리에 앉아 주소를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 창구로 뛰어가서 말했죠. 강도윤이요. 강도윤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도윤 접수 기록이 없는데요. 혹시 다른 이름 아니세요? 아니에요, 강도윤이요. 1시간 전쯤 실려왔을 텐데요. 잠시만요, 아니요, 없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갔습니다. 그 사이로 병원 안내 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아경아,
도윤의 목소리에 술기운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나 2층 입원실 쪽이야. 올라와.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응급실이 아니라 입원실이라고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한참 전에 끝난 새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복도 끝 병실에서 도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느긋한 웃음이었어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병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그 틈으로 보인 것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자가 도윤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완전히 밀어 열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시간 전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외치던 그 목소리의 주인, 오수빈이었습니다. 도윤은 수빈의 어깨를 감싼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수빈은 놀라기는커녕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저를 바라봤죠. 그 얼굴에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도윤이 해해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왔어? 하경아.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응급실이라던 전화, 아버지 곁을 떠나 달려온 새벽 택시, 금방 돌아온다던 제 약속.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뒤에서 도윤의 전화가 연달아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다시 아버지의 병원으로. 택시 창밖으로 새벽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텅 빈 도로 위에서 혼자 깜빡이고 있었죠. 7년이었습니다. 잦은 야근, 갑작스러운 출장, 2년 전 갑자기 바뀐 비서, 이유 없이 줄어들던 생활비.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무시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결혼 3년 차 아이를 잃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피가 쏟아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도윤은 출장이라며 오지 않았죠. 이모만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뒤로 우리 사이에서 아이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10분 아버지 병실에 돌아왔을 때 이모가 눈물을 훔치며 저를 맞았습니다. 하경아. 모니터 속 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아빠 나왔어. 아빠.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셨죠. 새벽 6시 23분. 모니터에서 길고 평평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모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어요. 저는 아버지의 식어가는 손을 잡은 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이 새벽에 저는 아버지를 잃었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이 자리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돌이킬 수 없이 부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빈소에 국화향이 가득했습니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죠. 저는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동료, 먼 친척,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이었어요. 고개를 숙일 때마다 병원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이를 악물지 않으면 조문객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장례 첫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빈소 입구에 검은 넥타이를 맨 도윤이 서 있었죠. 근엄한 얼굴로 화환 사이를 지나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도윤의 시선을 피했어요. 눈을 마주치면 제가 어떤 말을 내뱉을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이모가 재빨리 도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윤아, 하경이가 며칠째 잠을 못 잤어. 오늘은 그만 가봐라. 이모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이 이모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돌린 채
조문객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도윤이 빈소를 나가면서 핸드폰을 꺼내드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뒤 문자가 왔죠. 하경아, 얘기 좀 하자. 전화해.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장례 둘째 날 오후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황재민 변호사가 조문을 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은퇴 안경을 쓴 황 변호사는 향을 올린 뒤 저를 빈소 밖으로 불러냈죠. 하경 씨, 아버님이 투병 중에 유언장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건 따로 하경 씨에게만 전해달라고 맡기신 겁니다. 황 변호사가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장례 끝나고 마음 좀 정리되면 읽어보세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하경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가슴 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도윤에게서 전화 37통, 문자 22건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랬죠. 그날 밤은 오해야. 설명할 기회를 줘. 하루가 지나자 톤이 바뀌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례에 사위가 빠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전화 좀 받아. 셋째 날에는 이렇게 변했죠.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저는 한 통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셋째 날 발인이었습니다. 화장장에서 아버지의 관이 불꽃 속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모가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계셨어요. 불꽃을 바라보는 동안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걸으며 했던 말. 하경아, 네가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됐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남자의 잘못이었죠. 장례를 모두 마치고 친정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이모가 된장국을 끓여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경아. 네, 이모. 너 도윤이한테 무슨 일 있었냐?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장례 내내 내 얼굴이 슬픈 게 아니라 화가 나 있더라. 저는 한참을 숟가락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새벽에 본 것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이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이 식어가는 동안 이모의 주름진 손이 식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하경아,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한번 그런 말을 했다. 무슨 말이요? 사위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금액이 너무 크다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윤이한테 돈을 줬어요? 여러 번이야. 사업한다고 할 때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 위에 앉아 황재민 변호사가 건넨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경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에게 회사 세울 때 2억 운영한다며 추가로 3억, 시어머니 처음 입원할 때 보증금 5천만 원까지 총 5억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적어두셨어요. 이 돈은 내 행복을 위한 거였는데 아빠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황재민 변호사에게 관련 서류를 모두 맡겨두었으니 필요하면 찾아가거라. 그리고 덧붙여 쓰셨죠. 시아버지 강병철이 세상을 떠난 뒤 시댁에 남은 재산이 있었는데 도윤이 사업 초기에 그것까지 다 정리해서 써버렸다고요. 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새벽녘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어요. 은행 앱을 켜고 자동이체 설정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달 25일 시어머니 정말숙의 병원비 350만 원.
도윤이 어머니를 상급병원 1인실에 넣어놓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제게 떠넘긴 돈이었죠. 저는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버튼까지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7년간 착한 며느리 이하경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빼곡했죠. 밤새 쌓인 부재중 전화 47통, 도윤 19통, 시어머니 정말숙 12통, 신우이 강도희 9통, 모르는 번호 7통, 문자 메시지는 31건이었습니다. 어젯밤 자동이체를 해지한 효과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문자를 하나씩 읽어보니 병원에서 이번 달 치료비가 결제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시어머니에게 직접 보낸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가 시간순으로 올라와 있었죠. 하경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1시간 뒤에는 이랬습니다. 전화 좀 받아라. 당장. 새벽 4시에 보낸 문자는 글자 하나하나에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신우이 강도희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새벽부터 혈압 올라서 난리야. 전화 좀 받아. 도윤의 문자는 딱 한 줄이었죠. 이하경, 선 넘지 마. 당장 복구시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모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황재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오늘 만나뵐 수 있을까요?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아버님이 맡기신 서류가 상당합니다. 시간 넉넉히 잡고 오세요. 전화를 끊고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이모가 맞은편에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죠. 아무 말씀 없이 제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려주셨습니다. 오전 11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어폰을 확인하니 신우이 강도희가 서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도희가 현관 안으로 한 발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엄마 병원비 왜 끄는 거야? 도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빠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는 건데? 저는 현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희야, 내 오빠한테 직접 물어봐. 그날 새벽 병원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도희의 입이 멈췄습니다. 눈이 한번 깜빡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죠. 그게 지금 엄마 병원비랑 무슨 상관인데? 7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비를 내 월급이랑 친정 돈으로 냈다는 거 너 알고 있었어? 도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희는 대답 없이 현관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에게 전화를 거는 도희의 뒷모습이 보였죠. 오후 2시 황재민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꼼꼼한 분이셨어요. 이거 하나씩 보시죠. 봉투 안에는 도윤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담긴 이체 확인서 9건, 도윤이 직접 서명한 차용증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따로 정리한 메모 한 권. 사위가 차용증 쓰는 걸 거부해서 내가 대신 기록함이라고 적힌 수기 장부였죠. 황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짚어줬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만 3억이에요. 차용증 없이 보내신 돈이 2억 5천만 원이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이 투병 막바지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돈은 하경이 몫이니 반드시 돌려받게 해달라고.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차용증이 있는 3억은 당장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2억 5천도 보내신 기록이랑 수기장부가 있으니까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날짜마다 빼곡한 아버지의 메모가
딸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들어 부재중 전화가 33통이 더 쌓여 있었죠. 아침부터 합치면 80통이었습니다. 그 목록 안에 오수빈의 번호도 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죠. 사모님, 저 수빈인데요. 사장님이 지금 많이 화가 나 계셔서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저장해뒀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버지의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서류 뭉치 사이에서 도윤 회사의 등기 서류 사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 적혀 있었죠. 회사 지분의 30%가 오수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수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제 친정 돈으로 세운 회사를 그 여자와 나눠 가진 거였습니다. 친정집에 돌아와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 80통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이 전화들은 저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돈줄이 끊길까봐 두려워서 건 전화였죠. 저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서, 등기 서류. 7년간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방법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다니던 회계법인의 선배 윤지연에게 연락을 했어요. 7년 만에 전화였는데 지연 선배는 반가운 목소리로 바로 받아줬죠. 하경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선배,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강남 쪽으로 나올 수 있어? 점심 먹으면서 보자.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 선배는 7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서류를 보면 칼같이 집어내던 그 선배였죠.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서류 일체와 도윤 회사의 등기 서류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선배, 이 회사 재무 상태를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지연 선배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옆으로 밀어놓고 등기 서류에 눈을 고정하더니 미간을 좁혔어요. 설립 자본금이 이 정도인데 공시된 매출이 이것밖에 안 돼? 선배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비서 명의로 지분 30%가 있다고? 이건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야. 선배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경아, 너의 아버지가 남긴 자료랑 공개된 법인 공시정보를 대조해보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체 그림이 나올 거야. 내가 아는 세무사 한 명 연결해 줄게. 이쪽으로 꼼꼼한 사람이거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고맙긴. 7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 이런 일로 찾아오니까 속상하지. 선배가 제 손을 한번 꽉 잡아줬어요. 그 손의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친정집으로 돌아오니 도어폰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모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경아, 아까 도윤이가 왔었다. 왔어요? 꽃다발 들고 왔더라. 문 안 열어줬어. 30분 넘게 인터폰에 대고 뭐라 하다가 경비원한테 쫓겨갔어. 이모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수빈이가 아파서 병문안 간 거라느니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더라. 저는 신발을 벗으며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새벽 3시에 비서 병문안을 가면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날 저녁 시어머니 정말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하경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음 달 수술 일정 잡혔는데 치료비가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죠. 하경아, 도윤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톤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좀 그랬으면 어때?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응? 그 말은 취소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윤지연 선배가 연결해준 세무사 한정우를 만났습니다.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남자였는데 서류를 받아들자마자 펜을 꺼내 숫자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회사 재무자료,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법인 등기 변동 내역, 공시 자료를 펼쳐놓고 한정우 세무사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공개된 정보만 봐도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정우가 펜으로 숫자 하나를 짚었습니다. 매출 대비 지출이 말이 안 돼요.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외부에서 돈이 계속 들어왔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 제 아버지 돈이라는 거죠?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적자예요. 겉으로만 정상 영업처럼 보이게 해놓은 거죠. 한정우가 등기 서류 쪽으로 펜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오수빈이라는 사람 명의의 지분 30%, 이건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나눠놓은 겁니다. 열의 9은 그래요. 서류 위에 펜으로 그어진 선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돈으로 세운 회사, 적자를 메우며 겉모습만 유지한 회사, 그 회사 지분을 내연녀 이름으로 쪼개놓은 남편. 그 주 금요일 저는 황재민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세무사의 분석 결과를 건네며 말했죠. 변호사님,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요. 차용금 반환이랑 같이요. 황 변호사가 분석 자료를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사유로 남편의 바람과 재산 숨긴 것을 같이 주장하면 유리합니다. 다만 바람 쪽 증거를 좀 더 확보해야 해요. 그날 새벽에 보신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새벽 병원에서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던 그 침대, 수빈의 태연한 얼굴, 도윤의 초점 없는 눈. 그걸 증거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같은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저 수빈인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자가 왜 저를 만나자는 건지. 하지만 저는 일단 응하기로 했어요. 내일 낮에 보죠.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사람이 많은 카페를 골랐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창가 자리에 앉아 수빈을 기다렸죠.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병실에서 봤을 때의 태연함은 없었어요. 선글라스를 벗는 수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빈이 자리에 앉으며 물컵을 잡았습니다. 지분 30%는 사장님이 제 이름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돌아온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요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해외 계좌로 옮기고 있다고요. 수빈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이 이혼 소송 준비한다는 거 사장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수빈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저를 진심으로 돕는 건지 도윤이 보낸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보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을 정리했죠. 도윤이 돈을 빼돌리고 있다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황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도윤 씨가 지금 돈을 빼돌리고 있을 수 있어요. 이혼 소송이랑 재산 동결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바로 움직이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수빈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황재민 변호사가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어요. 도윤 회사법인 계좌와 도윤 개인 계좌에 대한 재산 동결 신청, 차용금 3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장, 가리고 이혼 소송장까지.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한 장 한 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놀릴 때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위에서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하경 씨,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황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저는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눌러 썼어요. 이하경. 더 이상 강도윤의 아내가 아닌 제 이름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에게 소장이 전달된 날이었어요. 1시간도 채 안 돼서 전화가 울렸죠. 화면에 도윤의 이름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이하경. 도윤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국어라는 톤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낮고 거친 숨소리가 먼저 들렸죠. 소송이야? 진짜 소송을 걸어? 도윤이 책상을 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울렸습니다. 장인어른한테 받은 건 투자금이야. 빌린 돈이 아니라고. 차용증은 장인어른이 형식적으로 쓰라고 한 거야.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 저는 도윤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끝까지 들었어요. 도윤이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죠. 나 없으면 그 회사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내가 키운 거라고. 장인어른도 그걸 아셨어. 도윤의 말이 끝났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그렇게 말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자마자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황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통화에 녹음을 걸어둔 게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도윤이 스스로 차용증이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형식적이었다고 둘러대봐야 존재 자체를 인정한 건 지울 수 없으니까요. 그로부터 약 2주 뒤 황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경 씨, 법원에서 재산 동결을 받아들였어요. 도윤 씨 법인 계좌랑 개인 계좌 둘 다 묶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도윤은 회사를 돌릴 돈이 없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경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가 도윤이를 고소했다며. 회사가 망하면 병원비는 어쩌려고 그래. 너의 아버지가 무덤에서 부끄러워하실 거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그 말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 병원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손에 힘이 풀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다음 날 신우이 강도희가 찾아왔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어요. 현관에 선 도희의 목소리가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언니, 나 좀 들어가도 돼?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마주 앉아 도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잘못한 거 나도 이제 알겠어. 도희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엄마 병원비 문제만은 따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내가 분담할게. 저는 도희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처음으로 시댁 쪽에서 사람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도희야, 네가 직접 병원이랑 계약하고 직접 내겠다면 상관없어. 도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도희가 돌아봤어요.
언니 미안해. 처음에 왔을 때 나도 몰라서 그랬어. 저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같은 주 금요일 오후 오수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이 저한테 지분 30%를 빨리 다른 사람한테 팔라고 해요. 계좌가 묶이니까 급한 거예요. 수빈의 목소리가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동의도 안 받고 서류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모님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바로 황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윤 씨가 동결된 상태에서 지분을 팔려고 하고 있대요. 그건 법원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오수빈 씨한테서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수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수빈 씨,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빈의 숨소리만 들렸죠. 저도 불이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변호사님이랑 상의하면 돼요. 거절하라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수빈이 또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빈이 점점 도윤의 편이 아닌 자기 살 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버림받을 위기에 놓인 사람은 어디든 손을 뻗게 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 저는 혼자 아버지의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서니 그동안 삼키고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납골당 유리 너머 아버지의 사진이 흐릿하게 번져 보일 만큼 오래 울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숨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을 닦고 납골당을 나서며 등을 펴고 걸었어요. 일요일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의 거래처 사장 박영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에 부부 동반 식사를 한두 번 한 적이 있는 얼굴이었죠. 하경 씨,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요. 도윤이가 요즘 상태가 심각해요. 박영수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도 엉망이고 술만 마시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한 번만 만나서 대화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 남편 사정은 남편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에요. 전화 주신 건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윤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건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옮기거나 새로운 빚을 만들면 이혼할 때 나눌 재산에 영향이 생길 수 있었죠. 저는 바로 황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도윤 씨가 외부에서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추가로 재산을 옮기는 걸 막을 방법을 의논하고 싶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월요일 오전에 통화하시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또렷했어요. 흔들릴 시간은 이미 지났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저는 황재민 변호사와 나란히 가정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죠. 조정실 문을 열자 반대편에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어요. 옆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죠. 도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오해에 기반한 것입니다. 저는 도윤의 얼굴을 봤어요. 새벽 병원 침대 위에서 수빈의 어깨를 감싸고 해에 웃던 그 얼굴이 지금은 뻔뻔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황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증거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차용증, 송금 내역, 세무사의 재무 분석 보고서, 통화 녹음 파일 목록까지 하나씩 조정위원 앞에 놓았습니다. 도윤의 변호사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류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이 좁아졌죠. 도윤이 처음으로 자기 변호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는 게 보였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상당합니다. 양측 모두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오세요. 첫 번째 조정은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복도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경아. 도윤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법원에서 이러지 말고 둘이 얘기하자.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할게. 저는 도윤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회사까지 건드리면 나는 끝이야. 끝나면 위자료를 줄 수도 없어. 알겠어? 저는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팔목에 붉은 자국이 남았어요. 줄 위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줄 돈 자체가 내 돈이었잖아.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도윤이 뭔가를 더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복도 끝을 돌아 나왔으니까요. 조정이 결렬되고 이틀 뒤 오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사장님이 제 명의 지분을 제 동의도 없이 넘기려고 서류를 만들고 있어요. 위조하고 있다고요. 수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를 버리려는 거예요. 지분도 빼앗고 증거도 없애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수빈 씨, 법정에서 증언할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는 침묵이 길지 않았어요. 할게요. 저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바로 수빈을 황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수빈이 변호사 앞에 앉아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2년 전부터였어요. 사장님이 먼저 다가왔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수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제 전세금을 넣어줬어요. 해외 출장이라고 하고 같이 여행도 갔고요. 수빈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넘겼습니다. 도윤과 주고받은 대화를 저장한 파일, 호텔 예약 확인서, 항공권 사본.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마다 황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 정도면 부정행위 증명에 충분합니다. 황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수빈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어느 쪽도 내색하지 않았죠. 수빈의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한정우 세무사와 함께 도윤 회사의 자금 흐름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5억 5천만 원 중 실제로 사업에 쓰인 돈은 2억이 채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3억 5천만 원 이상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 있었죠. 도윤 개인 소비, 수빈의 전세금, 해외 계좌,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적금. 한정우 세무사가 펜으로 숫자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숙 명의 적금에 8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버님 돈에서 흘러간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병원비를 내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들을 통해 뒷돈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7년 동안 제가 이 가족에게 대체 무엇이었는지,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돈을 짜내는 기계도 아니고. 황 변호사가 이 모든 자료를 모아 이혼 소송 추가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서면을 건네며 변호사가 말했죠. 하경 씨, 여기에 형사 고소도 같이 가면 어떨까 합니다. 서류 위조와 돈을 빼돌린 건 형사 사건이에요. 형사 고소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나 증거를 보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편지에 적힌 글씨가 떠올랐어요. 이 돈은 하경이 몫이니 반드시 돌려받게 해달라. 해주세요. 그날 밤 뜻밖에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경아, 내가 잘못했다. 도윤이가 적금 넣어준 건 사업해서 번 돈이라고 했어. 나는 정말 몰랐어. 시어머니가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발 형사고소는 하지 마라. 도윤이가 잡혀가면 어떡하니?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판단하는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모든 전화와 연락이 잠잠해졌어요.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하경아, 내 인생은 내 거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너 자신으로 살아라.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습니다. 약 2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 변론 기일 아침,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단추를 하나씩 잠그며 숨을 고르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가정법원 앞에서 황재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도윤과 마주쳤어요. 불과 몇 달 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양복은 깔끔했지만 그 안에 사람은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도윤 옆에 변호사도 어두운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죠.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변론이 시작됐어요. 황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오수빈의 서면 증언, 도윤과 수빈이 주고받은 대화 저장 파일, 호텔 예약 내역, 항공권 사본.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들며 한 장씩 넘겼죠. 이어서 아버지의 차용증 원본과 송금 내역, 한정우 세무사의 재무 분석 보고서까지 올라갔습니다. 황 변호사가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원고의 친정아버지가 피고에게 건넨 5억 5천만 원 중 실제 사업에 쓰인 금액은 2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피고의 개인 용도와 내연 관계 유지에 사용됐습니다. 재판장이 증거 채택을 허가하며 도윤 쪽을 봤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세요. 도윤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은 투자금 성격이었으며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황 변호사가 곧바로 일어나며 녹음 파일 재생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이 허가하자 법정에 도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장인어른이 형식적으로 쓰게 한 차용증이야.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 녹음이 끝나자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직접 차용증의 존재를 인정한 거였죠. 형식적이든 아니든 차용증을 썼다는 사실 자체를 본인 입으로 말한 겁니다. 도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오수빈이 증인으로 호출됐습니다. 수빈이 증인석에 앉았어요. 도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입을 열었죠. 저와 피고의 관계는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채웠어요. 피고가 회사 법인카드로 제 생활비를 결제했고 제 명의 지분 30%도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수빈이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피고가 제 동의 없이 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도윤이 증인석의 수빈을 노려봤어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목소리를 높였죠. 이 여자가 지금 거짓말을. 피고,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도윤이 변호사의 손에 끌려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주먹을 꽉 쥔 도윤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판결 선고 기일을 통보했습니다. 황 변호사가 법원 밖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이혼 판결은 거의 확실하고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에서도 유리해요. 다만 상대가 항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 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몸이 알려주고 있었죠.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이번에는 팔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발짝 뒤에 서서 말했죠. 하경아. 걸음을 멈추진 않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나 이제 정말 끝이야. 회사도 끝나고 형사건까지 들어오면 나 감옥에 가.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그때 생각했어야 했어. 결혼 3년 차에 아이를 잃고 응급실 침대에서 혼자 울던 밤, 출장이라며 오지 않았던 그때. 7년 전에 생각했어야 할 것들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법원 주차장에서 황 변호사와 헤어지고 혼자 차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신우이 강도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법정에서 있었던 얘기 들었어. 오빠가 그 정도인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 미안해. 엄마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시댁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핸드폰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 주 후반 경찰에서 도윤에 대한 서류 위조와 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황 변호사를 통해 도윤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죠. 이 모든 게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돈과 제 인생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빼앗긴 것을 회수하는 것뿐이었죠. 주말 친정 이모가 집에 와서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이모가 말했어요. 너의 아버지가 보고 있으면 대견해 했을 거다. 이모가 국자를 내려놓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네가 힘들 때 더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경아. 저는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버지 장례 이후 처음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저는 방에 앉아 그동안의 기록들을 정리했어요. 아버지의 편지, 서류, 녹음 파일, 문자 저장 화면. 하나의 폴더에 모아 넣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앞으로만 갈 수 있었죠.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뺀 적 없던 반지였어요. 생각보다 쉽게 빠졌습니다. 서랍 안에 넣고 닫았죠. 이제 법정에서의 마지막 날만 남았습니다. 판결 선고 당일이었습니다. 가정법원 법정에 들어서며 방청석을 둘러봤어요. 한쪽 구석에 이모 김복순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이모가 작게 고개를 끄덕여줬죠. 반대편에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옆에 변호사는 서류만 넘기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약지에 반지가 없는 손이 낯설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도윤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며 혼인 기간 중 원고의 친정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어요. 이혼을 인용하며 위자료 7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비율을 적용하며 별도로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반환 판결을 함께 선고합니다. 끝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재판장의 몇 마디로 정리됐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울컥하지도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어요. 다만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졌죠.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경아.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을 밀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황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경 씨. 이모가 방청석에서 나와 제 앞에 섰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모의 품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이모의 등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법원을 나와 이모와 나란히 걸었어요.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모가 제 팔짱을 끼며 물었죠. 하경아, 이제 뭐 할 거냐? 이모, 일단 밥부터 먹어요. 이모가 피식 웃으셨어요. 법원 앞 작은 식당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2그릇을 시켰죠. 뜨거운 찌개가 나오고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평범한 한 끼의 식사가 그 어떤 승리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모가 찌개를 호호 불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산소에 가서 알려줘야겠다. 네, 이따 갈 거예요. 혼자 갈 거야? 네, 혼자 다녀올게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떴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이모는 늘 그랬죠.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필요한 만큼만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모와 헤어졌어요. 혼자 걸으며 핸드폰을 확인하니 신우이 강도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아니, 이제는 하경 씨라고 불러야 하나? 판결 소식 들었어. 오빠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엄마 병원비는 내가 감당할게. 그동안 고마웠어.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신우이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듣는 그 말이 늦었지만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짧게 답장을 쳤어요. 도혜 씨도 건강하세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납골당 유리 너머 아버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어요. 사업이 잘 되던 시절 회사 창립 기념일에 찍은 거였죠.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아빠 돈도 찾을 거야. 끝까지 가려고.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시던 그 웃음 그대로였어요. 나도 찾았어, 아빠. 나를. 울지 않았습니다. 미소로 아버지와 인사했어요. 유리의 손가락을 가만히 대었다가 떼고 돌아섰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데 황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경 씨, 상대 쪽 변호사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형사건이 같이 가고 있어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그리고 차용금 3억 반환도 강제로 받아낼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가주세요,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납골당 밖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고요한 납골당 주변을 채웠죠. 집으로 돌아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시댁 살림에 묻혀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것들이 서랍 안에 있었어요. 하나씩 꺼냈습니다. 재경관리사 자격증 원본, 대학 졸업장, 친정에서 가져온 가족사진 액자,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어요. 가족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이모, 그리고 20살의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책꽂이에서 먼지 쌓인 회계 서적들을 꺼내 다시 꽂았어요. 내일부터 이력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7년이라는 공백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두려움보다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방 불을 끄기 전 핸드폰을 열어 연락처 목록으로 들어갔어요. 강도윤이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삭제를 눌렀어요. 화면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증거 파일들은 따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몇 번이나 읽은 편지인데도 마지막 문장에서 매번 멈추게 됐어요. 하경아, 내 인생은 내 거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너 자신으로 살아라. 펜을 꺼내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 맨 앞쪽에 넣어두었어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였죠. 잠들기 전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7년 전 결혼식 날에 저보다 주름이 늘었고 볼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이하경, 수고했다. 거울 속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눈을 감았어요. 이하경 씨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도 함께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이었다는 거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연이 단순히 나쁜 남편 응징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다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아버지가 편지에 남긴 그 한 줄 내 인생은 내 거다. 그 말이 이하경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혹시 참는 게 사랑이라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 계시지 않나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기면 참았던 내가 사라져버려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때더라고요. 이하경 씨처럼 자기 이름 석자를 되찾는 용기 시청자 여러분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